내년 총선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12월 15일부터 배상훈의 nem사, 임태훈의 군인권 119는 총선 기획보도로 대체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통일 외교 안보의 핫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종창 토크 시즌 2. 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팟짱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관료 그리고 학계, 시민사회가 종사하는 평화 통일 관련 전문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포럼과 함께 저희가 오늘 송년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 남산 문학의 집에는 굉장히 많은 한반도 평화포럼 회원분들께서 오셨어요. 지금 자리가 꽉 차서 어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런 분위기 좋죠, 여러분? 네, 우선 반갑다는 인사로 큰 박수로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대한민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굉장히 이 자리가 없어요. 지금 앉을 자리가.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대표이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종석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네 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한다니까 어깨가 일단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진행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장관님 굉장히 오랜만에 봬요. 네, 장 기자하고는 11년 한 3개월 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직접 오늘은 취재는 아니고 이제 방송인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04년 9월 초에 이화대학에 갔을 때 취재하러 와서 그 학교 뒤에 커피숍에서 네. 얘기를 했고 나서는 지금 대면 상무 오늘 처음이에요. 9년 3개월 말. 아니 9년 11년 3개월 말. 그때 장관님께서 설렁탕을 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돈이 없다.
예. 제가 통일부 출입했잖아요, 장관님. 그때 장관님께서 저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껄껄려. 아무도 안 웃네. 아, 이때 웃어주셔야 돼요. 아, 정말. 예. 리액션 아까 강조했는데.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한통속을 통해서 장관님 목소리를 매주 만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제가 금년 2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한통속이라고 하는 방송을 이제 팟캐스트를 녹음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날 12시쯤에서 업로드가 되는데 그거 하면서 1년을 지금 보냈고 제가 또 2주에 한 번씩은 프레시안하고 지금 8년, 7년? 2007년부터 했으니까 8년 넘게 쭉 계속해온 정세 토크 인터뷰를 하고 네. 4주에 한 번씩은 한겨레 신문에 정세현 칼럼이라는 기명 칼럼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지방 초청 강연까지 댕깁니다. 그걸 제가 유랑극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리고 또 밤에도 또 수도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하는 네. 동일문제 강연은 대개 밤이기 때문에 밤무대 네. 그러니까 팟캐스트 그다음에 정세 토크 인터뷰 네. 또 그 한겨레 신문 칼럼 나머지 또 뭐 전화 인터뷰는 수시로 하고 네. 그리고 지방 강연 그리고 또 야간 강연 거의 등도 뭐 장관 하실 때만큼 일정 아닙니까? 대선 주자급 일정인데 이 정도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비면 조금 이상해요. 뭔가 지금 뭐가 빠진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장관님 채식하시잖아요. 채식했죠. 네. 끊으셨어요? 아니 한 10년 착실하게 채식을 하다가 네. 2010년 연말에 그 12월 달에 네. 원광대학교 총장으로 갑자기 가게 돼서 네. 4년 임기를 그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동안에 교수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채식을 계속 올 수 없어가지고 내가 원광대학교 4년 있는 동안에 환속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네. 고기도 먹고 약간의 도수 있는 음료도 마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원광대가 장관님을 바꿔놓으셨군요. 훨씬 좋으십니까? 채식하실 때보다? 아니 채식할 때가 훨씬 좋아요. 다시 그럼 채식으로. 이제 계기가 있으면 해야죠. 네. 안 뵙는 동안 더 건강해지신 것 같고요. 더 활기차지신 것 같고요. 요새 100세 시대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노래 있대. 네, 무슨 네. 저승사자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 있다. 장관님 그 노래 한번 하시겠어요? 지금은 네. 알코올이 좀 들어간 음료가 나오면 그때 드시는 걸로 하고요. 이종석 장관님 제가 전국구에서 뵀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정봉주 씨 팟캐스트. 네, 정봉주 씨가 하는 팟캐스트. 그때 우리 만났었잖아요. 예. 그때 장관님 난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런데 못 나오겠다 그러더니 마이크가 딱 들으니까 답변이 안 끝나. 정봉주 장관이 끊느라고 너무 애썼다고 이런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장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아니 너무 짧어. 글쎄 이제 주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근데 그 사실과 달라요. 예. 정부에서 2006년 12월 달에 이제 장관 그만두고 이제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본래 공부하다가 정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갔죠. 근데 네. 돌아가서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이제 글을 써야 될지 예를 들어서 칼럼이나 네. 또는 이제 여러 운동이라든지 동참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이는 젊지만 장관까지 한 사람이 네.
이 후임 정부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잘했다 못했다 그러고 하면서 평가하는 게 과연 도리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고민도 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네. 이명박 정부가 우리가 했던 대북 정책이나 국방 외교안보 정책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네. 부정할 정도가 아니고 거기다가 뭐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냥 뭐 어목에 그 있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막 이러면서 네. 한 5년은 뭐 그야말로 제가 세종연구소로 들어가서 학자 생활을 했지만 한반도 평화포럼 우리가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뭐 칼럼 성명 하여튼 제가 거의 그냥 뭐 전쟁 치르듯이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는 안 하길래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과거 정부에 대해서 악당운을 쓰고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길래 조금 점잖게 공부에 매진하면서 네. 이거저거 이렇게 한두 마디씩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는 뭐 인터뷰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뭐 좀 쉽지 않다는 답변을 아유 그 얘기해서 뭐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정말 반갑게 인사한 장관님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지금 자리 배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 브라더스들이 앉아 계십니다. 예, 이게 좀 이렇게 세대로 구분짓고 싶진 않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 두 분은 좀 유별나게 소개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그 장윤선의 팟짱 좀 인기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헤어질 때 굉장히 많은 댓글로 아쉬움을 표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김종대, 김창수, 종창 브라더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러면 저게 예, 코너 음악이 나와줘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해요. 예, 김종대 단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뭐 언론을 보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깔때기. 그다음에 뭐 한 표가 아쉬운 정당에 들어가서 네. 개고생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고생하고 있어요. 이제 뭐 정치가 좀 알겠어요? 어떤 건지? 더 안 보여요. 안에 가서 보면 더 안 보이고요. 그래요. 아니,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아니, 너무 그래도- 떼어내는 거지. 네, 이렇게 또 이렇게 가슴에 정의당 그 배지를 딱 단 걸 보니까 네. 정말 그 정치인 같다. 네. 아까 뭐 인사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평소에 드러내지 않았던 그 자질이랄까 속성이랄까 속성?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드러냈을 뿐인 것이지 네. 뭐가 제가 그렇게 비정치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사실은 소시적은 다 정치권에서 네. 잔뼈가 굵었고 또 우리 야당의 그 일종의 뭐 속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면은 한 시다바리 역할 한 20년 이상 했고 볼 거 다 봤어요. 네. 네. 내가 네 시다발이냐. 글쎄, 아니 볼거 다 오랜만에 왔다는 거 보니까 이제 배지 하나만 남았네. 그러니까. 배지 그 얘기야. 예. 오랜만에 우리 그 뺑더검원 네. 팟캐스트계 시문화 우리 장윤선 기자 보니까 네. 제가 좀 든든합니다. 네, 그죠? 네. 누구 찍겠어, 그지? 네, 맞아요. 나 찍.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너무 이 입담이 그리웠어요. 정말 저렇게 계속되는 말, 끼어들 틈이 없는 속사포, 저런 거 정말 너무 좋아요. 그쵸,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어떠세요? 지금 오랜만에 짝꿍을 만난 기분이. 네. 네, 그 짝꿍도 만났고요. 오늘 네. 이 자리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앞에 하시는 수많은 한반도 평화포럼 네. 뭐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차 있는 네. 한반도 평화포럼 회원님들도 보고 계실 거고 또 이 팟캐스트의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동안에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어느 분들이 나와 계시는지.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님, 우리는 알기로 통일부 장관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나는 통일부 장관 2번 한 사람이야. 연속했지만은 임명장 2번 받았어. 그래서 그냥 통일부 장관이라고 빌리주는 것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는 2번 하신 통일부 장관님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종석 장관님. 참여정부의 통일외교 안보 정책에 살아있는 교과서 아닙니까? 책도 내셨습니다. 거기에 2분 장관님 플러스 네. 정의단의 국방개혁단장, 정의단의 섀도우 캐비넷에서 미래의 국방장관입니다. 그래서 2분의 전직 장관님과 미래의 국방장관님 사이에서 나란히 제가 앉아 있습니다. 장관급. 아니, 그렇죠. 제가 말한 할 말이 그 말이었어요.
네, 저도 장관급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네, 그렇군요. 그래서 특별히 이 모습 좀 사진 좀 잘 찍어주세요. 네, 뭐 여기저기서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전직 장관님 그리고 미래의 장관님이라고 하면 김종대 단장님 되게 부끄러워하셔. 얼굴이 벌써 빨개지고 있어요. 네, 김종대 하여튼 단장이 장관급. 미래의 국방장관 그래가지고 정의당이 딱 들어가니까 네. 김종대 단장이 들어가는 순간 하루에 1%씩 정의당 지지율 올라버렸어요. 맞아요.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죠. 아, 이유는 김종대 때문이야. 그죠? 그 잘 나가던 중에 네. 잘 나가던 중에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네.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정치판입니까 지금? 네. 아니 안 미치겠어요. 안철수 의원 탈당? 네, 그러니까 그로 네. 인한 이 거대한 하나의 어떤 지각 변동, 하나의 이 다시 헤쳐 모이는데 물론 긍정적 현상도 일부는 있습니다. 네. 그러지만은 지금 이 정치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은 다 깨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무언가 한국 정치에서 이제 한동안 수렴되어 오던 현상이 네. 이제는 그 역으로 분산돼가는 현상으로 바뀌고 있죠. 국면의 성격이 바뀐 겁니다. 밥상은 풍성하지만 뭘 먹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그러니까요. 예, 반찬이 너무 많아요. 네. 조금만 내와야지. 네. 인력, 다야 7개 정당이 되니까요. 정말 어딜 가나 요새는 앉으면 정치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장관님들도 정치 걱정되시죠? 근데 난 지금 내가 2월 초부터 황방잘 기자하고 매주 진행해왔던 한통속에 비하면은 이 팟캐스트는 굉장히 명랑쾌활하게 지금 진행이 돼요. 네. 좀 제가 황방잘 기자하고 매주 하는 한통속은 네. 굉장히 좀 조용하게 점잖게 네. 진행을 합니다. 기자 자신이 웃지를 않고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농담도 못해요. 제가 비유법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근데 지금 오늘 이 장윤선 기자는 처음부터 자기가 우선이 우리가 안 따라줄 수도 없고 하여튼 네. 특이한 진행 방식이고 오늘 이 방송이 녹음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장관님들 두 분 안 계시고요. 우리 둘이 김종대하고 저하고 종창 브러더스 하잖아요. 그럼 막말도 막 해요 우리는요. 네. 막 욕도 해요. 그런데요, 장관님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역시 장관님이셔요. 제가 정치 어떠냐 딱 여쭸는데 딴 얘기하면서 싹 피해가셔. 그 질문에는 제가 대답을 오, 예, 역시. 예. 예. 그 정치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정책을 만들어서 또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데 정책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국 사회에서 요즘 뭐 시민운동의 어떤 거대한 힘을 표출해 가지고 광화문이나 뭐 서울시청에서 드러난 그 힘의 열기가 발산이 그것이 뭐 어떤 이 정책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도 아닌 상황에서는 정치가 중요한데 그 정치가 중요하다는 건 정책을 만드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들 네. 우리가 나름대로 지지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집단들에 대한 기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이 지금 뭐 굉장히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포말처럼 우리의 희망을 다 흩어놓는 상태가 되니까 네. 안타깝죠. 네. 그러나 아무튼 정치는 그러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치 아니면 저는 뭐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정치 아니면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본 역동성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종대 그 위원장 어떻게 또 위원장이 돼가지고 단장님입니다. 단장, 예. 예, 단장 김종대 단장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근데 정의당이 언제 집권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국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빨리 뭐 네. 국방장관이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네. 예, 이제 연립 정권을 거쳐서 집권할 거니까 네. 예, 처음부터는 집권 안 해도 됩니다. 예, 다 그건 로드맵이 그러니까요.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럼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예, 되고. 예. 근데 이종석 장관님 저는 지금 앞에 그 백낙천 교수님 앉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청 소질이 있으시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포말 같은 희망이 흐트러뜨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런 표현은 좀 안 놓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소개를 하는데 그냥 굉장히
사실 제가 계속 웃는 이유가요. 이 자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거든요. 조금 어떻게든 가볍게 해보려고 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제가 막 웃기려고 하면 또 가라앉히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주시니까 진행하면 좀 용기가 나네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아, 착한 콜 화하는 6만 9천 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 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저한테 준 질문이 있어요. 이거 꼭 물어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평상시에 이런 걸 잘 안 하시나 봐요, 회원들 간에. 오늘 저한테 준 미션이 신상털기예요. 신상털기. 정세현 장관님, 그동안 맡으셨던 직책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직책 3가지, 그리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 3가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직책은 반드시 단답식으로 말씀하시고요. 3가지 일은 연도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달라는 이게 미션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건너뛸까 했어요. 근데 왠지 장관님들이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답안지를 써 오셨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묻고 넘어가면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우선 정세현 장관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3가지씩은 없고 아까 김창수 원장이 얘기했듯이 통일부 장관을 2번 했던 것은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진 않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대단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는 자랑스럽습니다. 사실로서. 그럼요. 네. 더구나 제가 요즘식으로 하면 4급으로 시작을 해서 차관을 거쳐서 장관까지 한 최초의 통일부에서 최초의 케이스고 또 그걸 2정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얼마나 어깨를 이렇게 피고 다니는지 굉장히 자식으로서는 좀 효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살아계신가요? 지금은 계시는데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아이고. 2번째는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원광대학교 총장으로 초청을 받아서 내려갈 때 사실은 그때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 되고 나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독실한 원불교 교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더 이제 기뻐하실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총장 뭐라 그럴까 선발 과정 일종의 선거죠. 거기 이제 관여를 참가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은 5년 이상 지금 무의식 상태에 누워 계십니다. 더 기쁘게 해드릴 뻔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가슴 아픈 일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24년생이니까 지금 세는 나이 92. 네. 그렇군요. 연말에 또 어머님 말씀 해주시니까 가슴 한 켠이 좀 이렇게 서늘해지는데요. 어머님 얼른 눈 뜨시라고 저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어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네. 연도 업무 이런 거는 말씀 안 하실 거죠?
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그럴까 하는 것은 역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자재 장비를 주고라도 철도도로를 연결을 해야 된다는 여론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2002년 취임하자마자 물론 2000년 9월 18일 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했지만은 북한이 중간에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중단해 버렸죠. 그래서 2001년은 쉬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돌아가지고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 자재 장비를 주고라도 연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을 일으켰고 마침 여론이 그걸 동조해 주면서 재착공식을 2002년 9월 18일 날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것이 2005년도는 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철도도로 그 시험 운행까지 들어갔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중단됐지만 어쨌건 철도도로를 연결시키는데 실무적으로 일선에서 네.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은 통일부에서 공적을 시작해 가지고 그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원광대학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만 네. 제가 가자마자 원광대학이 평가를 아주 나쁘게 받았었습니다. 그 이전 이 지표 때문에.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한 끝에 금년 봄에 제가 떠난 뒤에 원광대학은 164개 그 4년제 대학 중에 끝에서 몇 번째 있었는데 이번에 30위 안에 들었고 큰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대학 중에서는 대형 대학 중에서 그 A급에 들어간 것은 영남대학과 원광대학 뿐이라고는 사실을 뒤늦게 제가 통보를 받고 그것도 제가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관님 뭐 쭉 들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장관님의 성과, 네, 자랑, 팟캐스트의 기본이 깔때기거든요. 아니, 하라보니까 하는 거지. 아니, 잘하셨어요. 그런 거 좋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정말 네, 잘하고 분위기 계십니다. 좋아요. 그런 아주. 분위기 좋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일도 하셨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장관님의 노고를 그리고 이렇게.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장관님 분명히 자기 소개하시면서 통일부 장관 2번 했는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종석 장관님은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보통 그 뭐 라디오 인터뷰조차도 네.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은 미리 질문지를 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답을 하는 게 그게 네.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이제 질문지를 보내왔어요. 네. 또 김창수 원장이 저 질문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곧장 받았으면 내가 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약간 가식적입니다. 사실 제가 한참 생각하고 해서 뽑아낸 거지 절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어서 준비된 답변. 준비된 답변인 네. 거죠. 네. 딴 거는 사실 보니까 다 그냥 네. 차라리 미리 질문지를 주면 네. 재미가 없어요. 준비하려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맞아요. 그냥 정이 난데 요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대신에 요거는 약간의 가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자랑스럽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인상적이었거나 또 이렇게 격렬하게 나한테 아직도 남아 있는 직책이라면 세 가지 이제 들어봤어요. 하나는 2000년에 여기 우리 서훈 차장이 있지만은 그때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의 이 성사의 주역인데 제가 그때 대통령 민간 특별 수행원 24분 가는데 네. 그 학자가 저랑 문정인 선생이랑 두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열망이 있었지만은 연구자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직책에 대한 여전히 지금도 많은 그 어떤 아련한 어떤 추억이랄까 아니면 그런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역시 NSC 차장, 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의 차장 3년간의 기간이라는 게 너무 격렬했고 또 가장 많은 일을 그렇게 여기 우리 김창수 갑자기 자기가 국무장관급이라 해서 제가 그때 상급 행정관이었는데 어떻게 장관급이 갑자기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네. 함께 일을 3년간 참 어렵게 했는데 그때가 많이
보람 있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뭐 더 든다면은 제가 한 25년 정도 더 된 얘기죠. 네. 89년, 90년에 그 당시 착술운동이 한창 막 그 붐이 일어날 때인데 한국정치연구회라는 그런 이제 그 연구회를 만들어서 여기도 아마 우리 그 장용석 박사 네.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 정치의 한정면에 아주 가장 막내인데 그때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하면서 그 질풍노도 같은 시기에 함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굉장히 하여튼 뭐 엄청난 그런 토론과 그 밤을 새가면서 했었고 그다음에 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같이 뭐 부장하면서 했던 친구들이 지금 뭐 정치평론가는 이철이 후마니타스의 그 박상원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했었는데 그때 그 격렬했던 토론 과정 이런 것 때문에 그 한정현 운영위원장 시절이 굉장히 아직도 저한테는 많이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 근데 난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네. 우리 이정수 장관이 이제 NSC 노무현 정부 그 초에 NSC 사무차장이 되면서 자기 대학 후배라고 그래서 장영석 박사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5년 동안 거기다 박아놓는 바람에 네. 나올 때는 이빨이 흔들리는 정도가 되고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으면 아, 그렇군요. 머리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집에서 새벽 6시에 나와야 되고 머리는 자, 예, 장용석 박사님 어디 계신가요? 장용석 그거는 박사님. 저쪽에 예, 계시는 정말. 그거는 아니 근데 제가 김창수도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니, 김창수를 안 들렸는데 왜 저쪽으로 네. 들렸는지 아,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아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기는 대충 했다는 얘기고 장영석 네. 박사는 죽으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물어줘야 돼. 돈으로. 정원에 들어가서 이빨 네. 6개 정도 빠질 정도면은요, 그 수석급으로 일하면은 그렇게 빠지고요. 그렇군요. 저처럼 행정관으로 일하면은 이빨 네. 안 빠집니다. 아니 서훈 차장은 네. 1년 정보관리실장 하더니 네. 이빨이 나갔다가 돌아갔잖아요. 자기 못하겠다고 더 이상. 아, 그렇군요. 아, 치과에 돈을 많이 갖다 드렸어요. 아니 그런데 이빨이 왜 어. 그렇게 되죠? 아니 근데 내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3년 9개월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1년을 지나고 나면은 만사가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더구나 외교안보 파트는 뭐 와싱턴 시간 오고 서울 시간 오고의 차이가 있고 또 유럽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제네바에서 문제가 유엔 뭐 이 유엔에도 제네바에 유엔 본부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일어나는 시간 뭐 등등 해가지고 24시간 돌아가는 관계로 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하루에 3바퀴 4바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국정 전반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통일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 문제하고 어떤 사회 문제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대통령이 그렇죠. 어떤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경험이지만 그리고 나중에 부처에 나오면은 일을 훨씬 더 잘하게 되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건강은 확실히 나빠지는 건 틀림없어요. 지금 난 장영석 박사 지난번에 그 얘기 듣고 아, 불쌍해요. 장영석 안 박사님. 됐어요. 아, 너무 민망할 것 같아. 계속. 예. 제가요. 거명이 돼가지고. 예.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정현태 군수 저기 있는데 네. 그 홍보 담당관으로 있었어요. 아, 근데 예. 이제 저 양반이 글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칼날의 평화를 쓸 때 너 그 비망 일기 쓴 것 좀 네. 빌려다오 네. 봤는데 네.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남해에 네. 정치 꿈이 좀 있었어 그때부터. 아. 이제 뭐 저한테 말 안 했지만 네.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가려고 내려가다가 제가 야 정현태 일 있어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돌아온 게 여러 아니, 번이었던 근데 거예요. 거기에. 근데 여당 대표 다니면서 이름 막 부르지 말고 아니 근데 지금 네. 보니까 그래도 여기 네. 조금 재밌게 하려고 아니 했는데 근데 아직까 제가 한반도 평화 포럼에 와서 이런 사회는 처음 와보는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그 기자들 모이면 서로 욕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여기는 서로 칭찬해주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가 봐. 대답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맞나요? 아, 네.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네. 우리 한반도 평화포럼 회원들이 장윤선 기자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 엄청나게 또 그래요? 칭찬할 거예요.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예?
아이고 직함. 뭐 직함 있어요? 저도 청와대 근무했지만 이빨은 안 빠졌는데 머리가 빠진 거 아니야? 머리? 아니 머리도 안 빠졌는데 저는 조금 한결 수월하게 네. 잘 지냈습니다. 또 오래 있지도 않았고. 국방보좌관실에 있었거든. NSC. 예. 그래서 이종석 장관님의 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이빨이 무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질문하신 내용은 저는 정말 공무원 최말단 국회의원 비서 네. 7급일 때가 7급. 제일 기억납니다. 예, 그때 율곡비리 또 하나회 척결, 네. 그다음에 그 12.12 국정조사가 한꺼번에 YS 정권 초기에 쏟아져 나올 때 그때 국방일은 정말 신났습니다. 네. 이건 뭐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저 90, YS 초기. 네. 그렇지. 저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세상이 뒤집히는 걸 본 것은 젊은 나이에 있어가지고 인생에 가장 네. 큰 영향이었습니다. 예, 너무나 그 가슴 벅찬 시기였죠. 그 다음에 비서에서 비서관으로 승진했단 말이에요. 비서에서 비서관. 관 비서관으로. 하나 붙었어요. 네. 예, 요때가 또 기가 막히다고. 예, 요때 그 97년에 대통령 선거 때 네. 한국 헌정사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되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는 걸 옆에서 봤다는 거. 이거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나 이게 못하는 축구는 거야.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선거였죠. 2002년에 노 대통령께서 네. 아주 신산의 승리, 정말 가장 또 드라마적인 선거였어요. 그런 어떤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인수위에 참여하게 됐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네. 했던 그런 어떤 벅찬 순간이 있었습니다. 역시 저는 그 세 가지가 가장 저로서는 기억에 남고 네. 항상 그 세 사건은 우리 인생의 어떤 나침판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지금도 가르쳐주는 네. 중요한 그렇군요. 저는 네. 또 그걸 가장 보람 있게 봅니다. 네. 김종대 단장님이 원래 좀 막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두 분 장관님 계셔서 그런지 말이 굉장히 격조 있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조금 표현의 자유가 네. 제약된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좀 세게 드는데. 하세요. 평소대로. 왜 그래? 재밌게 제가, 해줘 빨리. 적당히 전반부만 좀 격조 있게 할게요. 사실 네. 또 격조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맞아요. 그런데 네. 일단 분위기에 조금만 네. 맞춰보랍니다. 좀 예. 띄워주세요. 네. 예. 평소대로. 네. 김상수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평소에 이 장윤선의 팟짱 할 때는 우리 뭐 질문지 없이 그냥 막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두 분 장관님을 특별히 모셔가지고 네. 질문지도 만들었는데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이정수 장관님처럼 가식된 준비된 답변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토크쇼의 주최 측과 관련된 저의 일에 대해서는 오늘 넣지 않겠습니다.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팟짱에 출연해가지고 전 세계의 팟캐스트 애청자로부터 그럼요. 종창 브라더스가 열광 같은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빼고 전 세계 119개국. 전 세계 119개국. 그리고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기획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일했던 것도 제 경력에서 빼고요. 네. 다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년대 이제 우리나라 민간 통일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던 때였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통일마지 정책실장도 했지, 민족회의 정책실장도 했지, 민화협 정책실장도 했지. 네. 이래가지고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네가 정책실장 다 도맡아서 하냐? 이러면서 그럴 바에야 전국 통일운동 단체 정책실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정책실장을 해라 이랬는데 하마터면 제가 할 뻔했습니다. 그때. 정말요. 예. 근데 그건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에서 NSC에서 국정의 경험을 했다는 걸 저한테 또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 중에서 어떤 보람 있었던 일을 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준비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1986년도에 제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이 무렵인데요. 그해 10월 달에 건대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1300여 명의 학생들이 공산혁명 분자로 몰렸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학생운동할 때 4학년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폭력 용공 학생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울하기라도 부당하기라도 폭력 학생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저들의 함정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대중 노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괴리되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국민과 함께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또 시민과 함께하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타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의 시국을 보면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은 2000년대 이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을 때 이후입니다. 그때 이제 북한하고 남북 민간교류를 할 때 제가 뭐 북한하고 연락을 한달까, 뭐 협상을 한달까, 뭐 문건을 만든달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들과 협상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통일운동 하면은 월급 받고 통일운동하고 통일운동 잘하면은 너희들은 출세하지 않느냐. 나는 통일운동 열심히 잘해봐야 돌아가면은 깜빵 가고 난 월급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는 통일운동을 하는 너희들의 입장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하는 네. 사람들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 사회에 민간에 기반한 다양한 통일운동의 모습들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네. 해줬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준비된 멘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길었어요. 아니 약간 뼈가 있는 말씀인데. 그래요. 예. 해석. 예. 그러니까 그 정세현 장관님은 통일부에서 월급 받으실 때. 네. 난못 차수영은 받았어. 감옥 가서 월급 못 받았다. 네. 이 얘기를 하는 의견 그렇군요. 중에 네. 약간의 견제 심리가 네, 있어요. 제가 그렇군요. 보기에는. 예. 예. 어떻게든 장관급으로 같은 대열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월급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장 기자님. 네. 저한테 네. 한 가지만 보람 있었던 일이 뭐냐고 네. 한 가지만 얘기라고 좀 물어봐 네. 주세요. 네. 내가 그, 대답을 안 한 것 예. 같아서. 예. 한 가지만. 세 가지 얘기할 건 없고 네, 한 가지만.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데 그 2005년에 9.19 공동성명 그 네. 도출한 거 그거는 정말 뭐 그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북핵 맞아요. 문제를 총괄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이름으로는 북핵 대책반장인데 그때 정말 우리가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1년간. 네. 그래서 그 9.19 공동성명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우리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있었고 육자남 대표 네. 송민순 차관보가 대표였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님과 반기문 외교장관은 유엔에서 예. 유엔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설득하는 연설하시고 그 다음에 네. 반장관이 라이스 장관 만나고 일본 예. 외무상 만나고 그 다음에 정동영 특별부 장관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해서 평양에 가서 네. 북한 설득하고 그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런 정말 입체적인 다각적인 주도적인 노력이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데 우리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지금도 가장 보람찬 일로 네. 그리고 역사 앞에서도 꼭 한번 얘기하고 싶은 일로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보증합니다. 네. 보증. 9.19 공동성명은 그 전적으로 당시 청와대 NSC에서 총괄 지휘를 해서 성사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종석 PD가 지휘해가지고 네. 아까 이제 여러 역할을 맡았던 분들은 현장에서 네. 전체 그 각본대로 움직였던 그렇군요. 거고 그렇게 네. 해서 나온 것이 9.19 컨트롤 타워셨군요. 네. 그렇죠. 네. 9.19 공동성명은 그 이종석 당시 NSC 차장의 기획과 지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민망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도 너무 애쓰셨어요. 근데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9.19 공동성명은 굉장히 인상적인 취재 현장이었어요. 제가 그때 베이징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은 큰 아이를 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7개월이었는데 배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김계관 당시 북한 수석 대표가 이제 저 중국 공항 이렇게 나올 때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는 거를 AP통신 기자가 찍어가지고 야후닷컴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취재하는 임신부. 남북 관계 뭐 한반도 이거 하나도 없어. 취재하는 임신부 기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야후닷컴에 탑에 올라가기도 한 그런 제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회자로서 네, 또 자기 동료를- 깔딱이 끝내주시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통일부하고 인연이 되게 많았어요. 정세현 장관님, 또 이종섭 장관님, 그리고 또 정동영 장관님 시절에 제가 통일부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사실 저 말석에서 그 인터넷 기자이기 때문에 질문권도 많이 안 줘요. 그래가지고 말석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같은 선상에 서서 사회를 보고 이러니까 또 세상이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것도 또 느끼게 되네요. 그죠? 네. 기억 못 하시죠? 저는 다 기억을 해요. 자, 생각난 김에 한 얘기 더 해야겠다. 그 장관님마다 옷찬 스타일이 다 다른 거 아세요? 모르시죠? 네. 전화가 왔어요. 정동영 장관님 같은 경우는 식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하면 식사하시다가 계속 내려놓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으시면 중간에 어이 밥 먹고 좀 합시다 뭐 이런 스타일이고요. 이종섭 장관님은 기자들을 밥을 못 먹게 해요. 계속 얘기해서 그때 저쪽에 구기동 지나서 있는 중국 식당 큰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을 굉장히 애용하셨어요. 이종섭 장관님이. 할인가. 특정 상호는 광고하지 않는 관계로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할인가 광고해야 되는데 저희가 PPL 해주면 안 되는데 여하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2층에 가서 저희가 맨날 좋은 음식을 기자들한테 이렇게 시켜주세요. 그리고 기자들이 나올 때 다 욕하는 거야. 밥을 못 먹게 해, 밥을. 정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왜 설렁탕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밥을 아예 그냥 사주지를 않는다 이거죠?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네, 아무래도 못 먹은 것 같아. 네. 아니 그 대신 잘 사시지 왜? 아니 밥을 자주는 샀지만 사실은 장관이 직접 매주 목요일날 현황에 대해서 맞아요. 브리핑하는 브리핑하는 자리가 서비스를 있었죠. 시작을 했죠. 네, 지금은 다시 대변인 하는 걸로 들어갔지만 맞아요. 기자한테는 기사거리가 밥이지 무슨. 그러니까요. 네, 잘못했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만들어 오신 덕분에 저도 고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네, 하여튼 그때 정말 통일부가 뉴스거리도 많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취재하기도 좋았고요. 지금 정치 보면 아주 답답한 생각이 들지만 그 시절 통일부 기자들 정말 신나고 재밌게 일했어요. 외교부 기자들. 예. 저 말이 착각일까요? 자, 여하튼 이어서 오늘은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가 해방 70주년 그리고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올해는 뭔가 좀 그래도 성과가 있겠지. 올해는 뭔가 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훅 지나갔어요.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신 분? 손? 아무도 안 드는군요. 정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발표시키면 다 아래보잖아요. 지금 똑같아.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다들 테이블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장관님, 우선 정세현 장관님부터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금년에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원칙이니 진정성이냐는 말은 많이 했지만 취임 후에 1년 그렇지 2년 동안 13년 그렇지 2년 동안 별로 업적이 없었는데 남북관계에서 네. 분단 70년 광복 70년에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일을 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었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게 대통령의 통일 철학과 대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거의 3년 가까워지는데 아무것도 남북 간에
사건이 없었던 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통일 철학과 대북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네, 정말 전직 장관님이시라면 오늘 정도 되는 송년회 자리에서는 그래도 이것 정도는 성과로 꼽을 만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참 슬픕니다. 그렇죠? 이종석 장관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뭐 성과나 이런 건 이제 정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그 예를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뭐 남북관계 공부도 했고 또 남북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일도 했고 또 장관도 했는데 정말 올해처럼 기억에 남는 해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올해 정말 8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아주 격렬하게 했어요. 정말 8월에요. 연평도 사건 때도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8월 목함질의 사태로 발생한 남북 대결이 이러면 전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정말 이 부질없는 사람들 때문에 남북의 이 치킨 게임으로 결국 민족이 잘못하면 위험하겠구나 생각도 했는데 그 점에서 지금 아마 돌이켜도 이 올해는 남을 것 같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8.25 합의로 이제 그게 봉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한편으로 항상 위기라는 것이 이제 기회를 수반하게 마련인데 그것이 봉합될 때는 멋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8.25 합의에 뭐 남북 관계의 전면적인 이제 다각적인 다방면에서의 발전을 갖다가 약속을 했단 말이죠. 네. 그거는 남북 관계가 정말 극적으로 이제 깊은 어떻게 보면은 어둠에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위험함을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그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만이 총을 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8.25 합의를 만들었는데 그 대칭점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것과 모순되는 것이 5.24 조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힘들게 합의한 내용이 그게 5.24 조치만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두 개가 아니 우리가 뭐 법에서도 뭐 나는 법 잘 모르지만 네. 아니 신법이 국법에 우선한다는데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그 8.25 합의에 의해서 5.24 조치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길이 있었는데 5.24 조치의 8.25 합의가 위배돼서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철학이 없는 건 관계없는데 전략조차도 제대로 없구나.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게 어느 길로 가는 어느 지점에 무엇을 만들었는지조차도 모르겠구나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철학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략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전략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종대 단장님 어떠셨어요? 글쎄 이종석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국가의 어떤 안보 생존에 관한 문제는 전략으로 하는 건데 네. 정략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 정략. 예, 네. 그러니까 전략이 작동해야 될 자리에 네. 정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런 어떤 그 위험한 정권에서 어떻게 전쟁은 그럼 과연 억제될 수 있었겠는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는 서해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피난을 오고 뭐 난리도 네.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교전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억제됐을까? 네. 이 위험한 판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육해공군 해병대 군에 굉장한 감사를 드려야 감사를 됩니다. 드린다고요? 네. 예. 우선 전투기를 샀는데 미사일을 빼고 샀다고. 그래서 연평도 때 떠 있던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안 달고 뜨는 바람에 안 달고 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잠수함의 음파 탐지기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와 어군 탐지기를 대신 달았다고. 그러니까 백령도에 무서워서 못 가요. 네.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합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네. 스웨덴에서 아서 레이더를 샀는데, 아서. 네. 요게 대북 그 전단을 민간
단체가 살포해가지고 북한이 네. 고사총으로 반격을 했는데 이걸 제때 잡았으면 네. 빨리 K9 자주포 같은 타격 부대에다 표적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깜빡 잊었어. 아 까먹었어. 그 바람에 교전이 막아질 수 있었던 것이고. 아 다행이야. 그 깜빡해서. 다음에 또 연평도에 북한 배가 넘어왔어요. 네, 넘어왔어요. 우리가 경고 사격했어요. 네. 북한이 응사를 하네? 응사를 하네. 그럼 이거 죽음이에요. 이거는 자동으로 가는 판입니다. 그래서 발사하라 그랬어요. 네. 격파 사격하라고.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포가 불발탄이 돼가지고 그 포신에 걸려서 안 나가. 그 다음날 국방부가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네. 작전을 잘했다는 거예요. 작전 잘했다. 작전 잘했다. 그래서 불발이 왜 잘한 거다. 잘했다는 거냐 의원들이 따질 거 아니에요? 네. 불량포를 수리하는 것은 해군 규정에 15분 이내로 돼 있는데 네. 13분 만에 수리했다. 2분을 줄였어. 2분을 줄였어. 그래서 굉장히 잘한 작전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반도의 평화는 누가 과연 네.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죠. 저는 이 군의 무능함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 방산비리 수사를 한다 그래요. 네. 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안 됩니까? 이런 문제, 이 발전하면 안 한반도의 돼. 평화 유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를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먹고 떨어지는 게 낫지. 그 돈 좀 먹는 걸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야. 그다음에 애국심 넘치는 우리 보수 안보 세력께서 돈 좀 먹겠다는데. 네. 재향군인에서도 보면 뭘 먹어서 네. 구속이 됐다 그러지. 또 무기중개상하고 뭐 합참의장이 주고받았다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네. 계시지. 아니 재향군인의 합참 해군 참모총장이 다 좀 먹겠다는데. 그것도 골고루 연나나 먹듯이 너도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고 서로 그리고 사이좋게. 빨리 안 주면 독촉 전화까지 해. 왜 빨리 안 내냐고. 안 내놓냐고. 네. 그러면 그렇게 수십 년간 살아와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또 이 난리를 치고 문제 지적하지 말고. 좀 심하다. 방산비리 수사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보십시오. 네. 그 방산비리 2009년, 10년, 11년 3년 동안 다 저질러진 겁니다. 네. 그렇게 잡아쳐놓고 털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방산비리 한 건도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 이것도 얘기 또 이상해. 기자들이 안 써. 요런 얘기는 쏙 빼놓고서. 그러니까요. 요런 얘기는 또. 정말. 역시 여러분 어떠세요? 속 시원하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희가 종창 브라더스 녹음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짜 김종대의 입심은 신비하고 놀라워. 또 왜 그래야? 왜 그래? 아니 이렇게 서로 띄워주면서. 네. 김창수 원장님 어떠세요? 우리 이제 금방 이야기한 이 한국군의 무능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왔다. 이게 이 종창 브라더스 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우리 김종대 단장의 지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주 심오한 분석이죠. 근데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무능해가지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게 한국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제임스 2세가 영국에서 굉장히 무능한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제임스 2세가 무능해가지고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그 덕택에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장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한 해에 대해서는 우리 청선 장관님께서 기대를 조금 했는데 뭐 별로 이렇게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종창 브라더스 할 때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냐면은 김종대 편집장 옆에 있다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또 청선 장관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나요? 네. 약간 저도 덩달아 격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분단 70년, 광복 70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뜻깊은 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지나고 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헛물켠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막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백낙청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네. 백낙청 선생님께서 분단 체제가 흔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5년을 보내면서 이 흔들리던 분단 체제가 견고해지기 시작한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올해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입니다. 분단 네. 70년이면서 동시에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인데 2차 대전의 종전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체결됐습니다. 네. 근데 2차 대전 종전 협정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 그때 1949년에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남침한다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일본을 재무장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는 또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편입되어지면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실종된 채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오늘날 2015년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은 네. 딱 그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한반도 분단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해가 아니냐 싶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깊어지면은 항상 새벽이 가까이 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아, 또 저렇게 희망으로 마무리하는 센스. 가끔 멋있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아, 아니 정말. 오늘 김창수 원장 보니까 보기보다는 굉장히 시적이네. 아니 여기서 순천 조금, 기질이 있어요. 약간의 좀 문학 청년답게 해야지요. 네.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그렇죠.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러게. 남산 문학의 집이에요.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막 통일이 미래다. 그냥 막 그 기획 기사를 쓰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펀드를 통일 펀드를 모집하고 있고 통일운동 단체들이 조선일보가 하도 돈을 걷어가지고 지금 돈이 안 모인다 이런 우울한 소식들도 들리고 그러는데요. 이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과연 유의미한 것인가?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이 저렇게 외치는 통일 대박론에 맞서서 그러면 진보 정치 혹은 또 야당 그리고 또 시민사회는 좀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인가 이것을 좀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정부 말년이죠. 근데 1969년 3월 1일부로 당시 국토통일원 이름으로 통일원이 생기고 70년에 통일고문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통령을 간선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 들어와서는 통일정책 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라는 조직을 만들고 나중에 그것이 민주평화통일부 자문회의로 이름이 또 바뀌지만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정부가 바뀌는 동안에 보수 정권일수록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군요. 그리고 진보 정권은 실제로 남북 관계다 또는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그 표현으로 통일 정책을 대신했었습니다. 한때 김대중 정부 때 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 통일 정책보다는 대북 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대표적이었을 거예요. 통일은 포기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비난을 하고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쓸수록 저는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국내 정치에 쓴다. 특히 보수 결집 영어로 통일이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 통일을 표방하고 그다음 우리는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해온다. 따라서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이 오히려 통일에 빨리 다가가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정책을 이제 풀어나가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통일 대박론도 난데없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거는 통일 대박이라는 말은 북한 붕괴 그리고 흡수 통일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통일준비위원회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고 남북관계는 꽉 막혀있는데 갑자기 통일 대박이라고 그러고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 금년 7월 10일 날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지 모르니까 통일 준비를 착실히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지금 흡수 또는 붕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정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근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여기 지금 임동훈 장관님도 계시고 여기 다 저도 거기서 일을 했지만은 그때는 그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남용을 안 했어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 사실 김영삼 대통령도 북한 붕괴를 확신하는 바람에 남북 관계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붕괴를 확신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남북 관계는 스톱입니다. 반대로 그 가능성을 이 처음부터 배제하고 남북 화해 협력, 남북 관계 개선 쪽으로 가면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들어갔었죠. 전쟁 불안이 없었고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정권은 수상하다. 수상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일수록 통일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이것은 실제로 국내 정치 보수 결집용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북한 붕괴를 확신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남북 관계는 제로 발전이 없다 이런 비판 말씀 주셨습니다. 이종석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살면서 네. 가끔씩 당신은 그 좀 색깔이 이상해. 아니 사실은 뭐 신문 몇 군데에서는 절 갖다가 아주 그냥 뭐 이 진보의 무슨 뭐 이쪽 그 통일 쪽에서는 아주 뭐 저 원흉처럼 생각하는데 또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은 좀 이상해 기회주의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는 모든 사물이나 또는 그 움직임에는 본질적으로 이건 선어다, 이거는 뭐 악하다, 이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판단은 있지만 사물 현상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절대 옳고 절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살면서. 네네. 또 실제로 통일 대박론도 그런 쪽에서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약간 당황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통일 대박론이 실제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우투라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 구체적인 경로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보수통일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평가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 통일대박론이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 통일대박론이 우리의 통일운동의 아마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의도하셨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두 가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첫째 뭐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냥 뭐 수통일론 나오고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이제 그 과거 민주정부 10년간의 그런 남북협력에 대한 남북협력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그랬겠지만은 통일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가라고 하면서 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일 회의론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특히 보수적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자들이 통일 회의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젊은 층에게 이제 많이 확산됐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딱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는 순간 통일이 되면 대박이라는데 이 통일 아니 그 비용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정면적인 엔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왜? 예. 이게 경제잖아 대박이라는 게. 그러고 나니까 통일 회의론이 완전히 부식된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 회의론을 제기했던 그 진앙지가 그 지역이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맹주가 딱 정리를 딱 해줬잖아요. 통일 대박이야. 사실은 제가 그렇게 수백 번은 그 강연을 다니면서 통일이 얼마나 좋냐고 얘기를 해도 내가 못했던 그 효과를 이분이 한 말씀 하시면서 정리됐잖아요. 일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서 함으로써 통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래서 통일 회의론을 부식시키면서 우리 사회가 통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다 사실은 이게. 또 하나 통일이 국가 전략이라는 이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의 포용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가는 거예요. 남북 화해협력을 하면은 이거는 대박이야 우리한테. 우리 민족은 미래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양반은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통일이 대박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으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물으면 아까 정 장관님 말씀하셨지만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흡수 통일 아니면은 점진적 통일이야. 네. 흡수 통일은 말 안 해. 왜? 할 수도 없고 안 되니까. 그럼 점진적 통일이란 말이에요. 점진적 통일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이 점진적 통일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시하면서 이미 과거 포용정책을 해왔던 민주정부 10년은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이 대박이라고 이미 주장한 거예요. 대박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네. 그런데 이분이 대박이라고 하니까 양쪽의 정치 세력이 다 이제 대박이라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대박이면 국가 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 나는 요즘 보수가 좀 강한 데 가서 해도 되고 진보가 강한 데 가서 해도 되고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돼 이제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 통일을 얘기해도 별로 부담이 없어. 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만들어 놓은 기반의 변화다. 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뭐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전 그런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12년에 제가 아마 그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통일을 보는 눈이라는 제가 뭐 이른바 학비리가 얼마나 글을 쓴다. 대중용어로 거친 용어가 막 나옵니다. 학비리. 아니, 제가 책 한 10권쯤 썼는데 아주 분위기 좋아요. 대중용어로 쓴 책이 몇 권 안 돼. 근데 그때 시도를 했어. 내 아들, 딸에게 대학교 1학년 또는 고3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쉬운 통일. 거기에 내가 뭐라고 썼냐면 통일이 대박이라고 쓰려니까 이게 약간 좀 천박해 보이고 한편으로 내가 그때 학자인데 그래서 그 말을 차마 못 쓰고 통일은 블루칩이다 이렇게 썼어요. 블루칩. 그게 그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약간의 또 그렇죠. 가식이 또 이제 여기 섞인 거죠. 자, 가식이 끼었어요. 그다음에 그 통일을 보는 눈에 한 장의 이름이 통일은 미래다. 우리의 미래다야. 근데 조선일보가 그 뒤에 1년 후에 그걸 썼어. 통일은 미래다. 그 얘기 뭐냐면 어쨌든 간에 언어가 같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대박론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적대시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미 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너는 우리 아니야라고 금을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통일대박론이 대답하고 있지 않은 how to
어떻게 할 건데요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네. 나 좋아. 나도 통일이 대박이라고 봐. 어떻게 할 거예요? 물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북 간의 화해협력하고 점진적으로 간다. 왜? 흡수는 안 되니까 말도 못 하고.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가 우리 정치 생활 정치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 우리 국가 전략이 남북 협력이야 통일이야 이렇게 가물어서 결국은 시민 관점의 통일 대박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야, 너 필요 없어. 통일 대박은 저건 완전 사기야.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반대되어 있는 절반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얘기를 듣지 않아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옳은 전략도 아니고 더욱이 고르바초프는 자기가 개혁 개방을 할 때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할 때는 그런 생각했을 거야 아마. 아 이거 무슨 뭐 적당하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줘가지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겠다. 네. 그러나 거리에 나온 대중은 사회주의를 넘어서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버렸잖아요. 네. 즉 지도자가 어느 언술이나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효과가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네. 전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면 그걸 잡아가지고 돌릴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분 사이에 쟁점이 예. 형성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살짝 토론 약간 사회를 그 봐야 전에 되겠네요. 말씀의 차이가 네, 절대하죠. 굉장히 확연하게. 네. 전략이 들어가 봐요. 그런데 아니 내가 수상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받아서. 예. 아니 제가 좀 바꾸고야.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께 너무 어려운 주문을 하고 계신다. 너무 어려운 주문을 그러니까 통일대박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예. 이렇게 예. 더 한 걸음 더 나가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해요? 못하십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아니 나도 그러니까 자꾸 그 너무 어려운 주문을 이렇게 네. 대통령한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거 뭐 알고서 떠든 얘기입니까? 솔직히 그냥 떠든 얘기예요. 그다음에 에이. 내년 선거까지 가요. 네. 예. 전직 장관님들을 동의할 수 없어요. 일부러 우리가 네. 김 위원장이 이제 김 단장이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우투를 묻는 이유는 네. 대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시민이 그 답을 얻고 그걸 전체 사회에 결국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제시하는 거지. 박 대통령이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답을 만들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에 관한 논의가 이제 자칫하면은 또 내년 총선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네. 이 시기거든요. 사실 옛날에 10월 유신도 이 분단 현실과 통일을 명분으로 해서 선포된 겁니다. 사실은. 네. 그 당시에 그 이제 강력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그 명분은 북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좋게 써먹으면 좋지만 나쁘게 써먹으면 이건 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정세현 장관님의 네. 말씀에 저는 일부 동조를 하죠. 사실은 그 국정교과서도 왜 나왔습니까? 통일해서 김정은한테 사상적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온 그렇죠. 거라는 라고 주장을 하시죠. 형식적인 논리 구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거 저기 또 뭐 식사 때 죄송합니다만은 똥이 방바닥에 있으면 에이구 들어와 하고 치우지만 네. 배추밭에 있으면 얼마나 유용한 걸음입니까? 같은 그렇죠. 거더라도 말이에요. 같은 네, 거라도. 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그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어떤 통치화하고 국내 정치화하는 어떤 용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런가 하면 그걸 우리가 또 역으로 활용하는 좋은 점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또 우리 평화 포럼이 네. 한반도 평화 포럼이 훨씬 또 그거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군요. 김창수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통일은 당연히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은 뭐 다들 이종수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교류와 협력이 있어야지 통일은 대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 하우투 교류와 협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류 협력이 빠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속담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첫째 빛 좋은 개살구다. 위쪽에 살고. 둘째 속빈 강전이다. 또 셋째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은 댓글로 이것 말고 또 더 멋진 속담 있으면은 그럼요. 부지런히 좀 올려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면서 이종수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감히 제가 2016년을 앞두고 예상을 해본다면은요. 네.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통일 대박론에 대한 피로도가 엄청나게 급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아니, 근데 예측 좀. 네. 아니 통일이 대박이다라는 얘기까지 해놓은 것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우투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우투를 잘 개발을 해가지고 다음 정권에서 쓸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청와대 보고 청와대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답을 내도록 하지 말고 네. 우리 은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박까지 온 건 잘했어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그다음은 그걸 활용을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지금 여기 약간 계시는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왜냐하면 거하고 지금 이게 좀 설득되신 것 아니,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대 1이야. 아니, 거의 의도는 수상한데, 네. 의도는 수상한데, 네. 이거를 지금 반복 이 정서를 자극을 결과적으로 해서 보수 결집을 해가지고 선거에 쓰려고 그러는 것은 이제 네. 뻔하다 이거야. 네. 아니, 장관님 말씀, 말씀이- 장관님의 뜻을 저희는 다 이해합니다. 제 네. 한 저희가요, 말씀만- 예. 잠깐만요. 사회자가 수습이야, 지금 이때 바빠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30분이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벌써 1시간 2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났죠. 네. 예, 엄청 지났네요. 저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꼭 이 얘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하는 행사의 주제가 내년 2016년 과연 한반도의 평화의 봄은 올 것인가, 한반도의 봄은 오느냐, 이제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 하고,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엮어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쟁점이 형성돼서 사실 이때부터 시작인 건데 진짜는 이제 그죠? 재밌어지는데. 이제 재밌어지는데 너무 아쉬워. 예. 일단 장관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정세훈 장관. 예. 지금까지 해온 걸 봐서는 2016년도, 17년도 뭐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봄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8년에 한반도의 봄이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셨어요? 너무 짧으세요. 막 받아 적으려고 예전처럼 기자 아니, 자세로 막 받아 적고 있는데 내가- 벌써 끝나셨어. 통일부에서 직원들한테도 네. 보고할 때 네. 중요할수록 짧게 하라 그랬어요. 메시지 길게 네. 하면은 나중에는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게 되니까 네. 중요할수록 짧게 말하라. 멋있으십니다. 예, 이종석 장관님. 글쎄 봄이 와야 되는데 봄이 올 만한 요소들이 이제 많지 않아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봄이라는 얘기를 할 때 뭐 우리가 강남에서 제비가 오는 것처럼 그런 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봄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너무 제한돼 있고, 또 한국 정부가 지금 봄을 만드는데 뭘 할 만할 것 같지도 않고, 네. 미국의 뭐 오바마 정부가 이미 끝나가는데 끝나지 않을 때도 안 하던 사람들이 끝나가면서 할 일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전망이 그리 밝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중국 관계가 내년에 이제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북중 관계가 아주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내년이 이제 집권 5년차를 맞이하고 당대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 소위 외교 전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이런, 북한이 스스로 핵실험할 가능성은 적은데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돌발 상황이 아닌 한은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북중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에 아마 상당한 또 다른 변화, 경제를 중심으로 이걸 갖다가 표면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급하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아마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육자회담이 재개되면서 뭐 동결 문제가 논의된다든가 이렇게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에 따라 이제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이제 약간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네. 참 희망은 우리가 바라기 어렵지만 정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다면 네. 그럼 그런 것들이 강력한, 우리가 무언가 한반도에 봄을 오게 하는데 하나의 힘이 될 텐데, 그거는 이렇게 뭐 그야말로 기대난 이렇게들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아서 네. 얘기가 어렵지만, 그건 몰라. 네, 그렇지만 그건 몰라. 그렇지만 아무튼 북중 관계라는 요소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아마 내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대 단장님 말씀.
저도 제가 하려던 말씀 중에 일부를 우리 이종석 장관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질문 자체가 평화의 봄은 오는가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절처럼 오지 않는 것이죠. 평화는 굉장히 만드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임동원 장관님께서 피스 메이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메이킹하는 어떤 그 문제인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어떻게 오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네.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정치, 경제 그다음에 재반 여건들은 우리 국가의 상당히 중요한 도전과 실현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도전에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응답하고 또 어떤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뿐만 불안한 게 아니라 야권도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떤 국가의 불안 심리가 존재하고 또 반면 북한은 주변국으로부터 포위되어 있다는 그 포위 심성이 결국은 무언가 다른 전략적 선택을 또 모색하는 이런 어떤 그 상당히 남북한이 공히 어려운 시기에 진입을 했을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국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책임을 상당히 묻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불안하고 위기라고 먼저 가정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더 분발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그런가요? 그러면은 진짜 시간 빨리 갑니다. 네. 저는 뭐 계절로서의 봄은 오겠지만은 내년 봄은 평화가 꽁꽁 얼어붙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남북 간의 차관급 회담도 다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짐이 지금 굉장히 불길한 예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 달에 이제 팀스프트가 아니죠. 한미 군사훈련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남북 사이에서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지 대략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4월 총선으로 가면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한미 군사훈련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남북한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망에 빠지는 세력들이 또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계절로서의 봄은 오지만은 한반도의 평화는 꽁꽁 얼어붙는 희한한 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조금 주목해서 보는 거는 내년 봄에 늦봄인가요? 5월 달에 북한의 노동당 7차 노동당 당대회가 열리는데요. 10월 달에 연기됐어요. 10월. 아니. 다시 이제 다시 5월로 이렇게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노동당 당대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목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근에 북한의 뭐 탈북자들, 젊은 탈북자들하고 만나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현재 양당 정치를 하고 있답니다. 양당 정치. 북한이요? 네, 노동당 북한이 일당 양당 독재가 아니라 정치라는 양당 거죠? 정치.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을 통치했던 거는 노동당이고 네. 그다음 현재 새로 등장한 당은 장마당이랍니다. 장마당당? 네, 그래서 노동당과 장마당의 양당 정치. 그러니까 이건 네. 다시 말하면은 북한의 경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북한을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북한 경제의 변화하고 맞춰서 북한의 시스템도 뭔가 거기에 호응을 하는 형태로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북한이 뭔가 내년에 조금 변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든가 한국 정부라든가 또 한국의 뭐 운동 세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겠다 그랬는데 내년은 희한한 해가 되는 게 우리가 북한을 전혀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북한이 알아서 변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정말 전문가 네 분이 모이시니까 그 내년 한반도 정세가 어떨지 한 몫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울한 전망이라는 거, 밝지 않다는 거, 그리고 꽁꽁 얼어붙는다는 점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또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자리를 꽉 채워주신 한 자리도 빈틈이 없는 심지어 서 계신 분까지 계시는 이 현장에 계신 한반도 평화 막 서 계세요. 네. 한반도 평화 포럼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종석 장관님 how to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how to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1시간 30분 예정됐는데 벌써 1시간 4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저는 재밌었는데 장관님 어떠셨습니까? 눈을 꼭 감고 계셔요. 재미없으셨어요? 아니 재미없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죠? 음식이 맛이 있으면 눈을 지그시 감고 즐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종수 장관님 어떠셨어요? 예, 이하동문입니다. 왠지 다음에 다시는 한반도 평화 포럼에 초대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우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너무 좋았죠? 같은 네, 우리는 패밀리야. 그래서 저는 좀 각별하잖아요. 네,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직 장관님들과 미래의 또 이 국방장관 네. 사이에서 제가 대화를 했다는 거 이것으로서 저로서는 또 기억할 만한 자리가 그렇죠. 되는 거죠. 정당 예비 내각에 빈자리 많거든. 아무데나 들어와. 들어와도 돼. 네. 정말 그 즐겁고 유쾌하게 한반도 정세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 마련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가운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